또 한 분을 잃었습니다.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동식 119 구조 대장입니다. 항상 앞서 나가고 또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소방관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인 함재철 소방인은 이렇게 자책했습니다. 대장 홀로 남은 그곳에서 벌겋게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화마를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초라했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뜨겁고 어두운 곳에 늘 먼저 달려갔던 김동식 대장.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월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이현경 뉴스캐스터,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 함께해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 오늘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윤석열 X파일. 이제 처음에는 언제였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한 달 전쯤 언급을 했나요? 요즘 시간 개념이 없네요. 한 달까지 안 됐습니까? 취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네. 그때도 사실은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랬었죠. 이게 이제 검증 과정을 위한 필요 조건이냐 아니면 당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할 소리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언급하기 이전에도 흔히 말하는 정가, 여의도 정가에서는 네네. 많이 이 자료가 돌고 있었고 네. 그렇다면은 유추하기로 송영길 대표가 취합했다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좀 작성이 되고 있었던 자료였다. 그렇겠죠. 네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자료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야권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의 현재 지지율이 계속해서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1등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야권 잠룡들이 포기하고 이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만 잡으면 내가 더 크게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경쟁자들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권에서 훨씬 더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전 예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이 소문의 파일을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의 논객으로 활약 중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네. 얼마 전 윤 전 총장과 장모의 의혹이 정리된 일부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구나라는 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일부 여권의 큰 스피커라는 사람들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방송을 거치고 확대 재생산됐을 경우에 국민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남겼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게 그 내용은 본 사람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인사청문회 이제 그 인사청문회 때 이제 뉴스타파 일부 보도도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장모 관련해서 뭐 재판도 실제 공식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것만 모아도 사실은 이제 상당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정도는 이 누구야 장성철 씨요? 네. 이 소장의 그 워딩을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거와 또 다른 아예 차원이 다른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뉘앙스가. 네, 실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들은 뭐 문서화된 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건 출처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그 연예인들에 관련된 얘기도 사실 제가 이제 잠깐 그 취재를 했을 때도 얘기가 정말 많이 돌아요.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출처가 불분명해서 절대 기사로 쓸 수 없는 내용. 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연예인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게 많죠. 네, 아닌 게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비슷한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외모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오늘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말요? 예, 돈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출처를 좀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고 네. 지금 언론 보도에서 이제 여러 정치권 일부 인사들에게 공유된 파일은 두 가지 버전이라고 합니다. 네네. 하나는 제목만 정리된 A4 용지에 2장 분량. 제목만 했는데 2장. 예. 네. 그다음에 세부 내용이 붙어있는 20장짜리의 버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들 의혹을 보면 이미 인사청문회 때 쟁점이 됐던 내용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네네. 뇌물수수 무마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네. 사실 이 얘기가 청문회 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소개를 한 적은 없다. 근데 골프를 친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요양병원을 동업자와 함께 설립 운영을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건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사실은 의료법에 의해서 네. 의료인이 아니면은 사실 요양병원을 운영할 그렇죠. 수 없는 건데 이건 네.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만 본다면 그렇게 새롭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구체적인 팩트가 들어있는가. 네. 이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를 물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 엑스파일에 뭐가 있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를 줘야 되는 국민들만 모르고 일부 인사만 아는 이 엑스파일이 좀 짜증이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피로감이 있다라는 이제 그 발언들을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엑스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넘기고 도덕적 지탄을 받을 내용이라면 공개하고 평가받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네네.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얘기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치 공작에 가까운 것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걸 이제 크게 확성시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네, 네. 일단 야당의 당대표로서 저는 이런 메시지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선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에 임박해서 대선이 다가왔을 때 뭐 벌써 국민의힘에서 대선 연기하자 이런 얘기도 갑자기 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임박해서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을 경우 이런 것이 터뜨렸을 때 해명되지 않고 국민의 반감만 사고 나면 선거를 그냥 쉽게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한순간이죠. 완전히 망가져버릴 네네. 수가 있단 말이죠. 네. 특히나 사실 법적인 내용이라면 옥신각신 다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었던 여기 도덕적 지탄받을 내용. 사실은 이 감정이 국민적 감정이 법 감정보다 더 무서워요. 우위에 그럼요.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네. 도덕적인 것이 무슨 무단횡단하고 이런 것들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생활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워 담을 수 없는 시기에 등장해버리면 네. 야당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전체적으로 슬로건은 정권 교체고 여당은 정권 재창출인데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빠르게 검증을 받고 위험하다면 위험 인자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역할이라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엑스파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대변인 사퇴의 문제가 아닌가. 네. 대변인 사태가 아닌가. 네. 네.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가볍게 말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만 번지르르하다 이런 네네네. 단어를 봤을 때. 그런데 정치인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사실 정치인이라고 아직까지 부를 수도 없고 본인의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평가할 때 이건 사적인 저희의 기준입니다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바뀌는 국회의원을 저희 좋게 평가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보좌관 왜냐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왜 네네. 속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보좌관이 예를 들어 모 인사처럼 넉 달에 한 번씩 바뀐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을 그 평가하는 두 가지가 말을 자기 언어를 쓸 수 있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대변인이 열흘 만에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나갈 때도 깜짝 놀랐다 그래요. 내부에서. 네네. 갑자기 사표를 내고 윤석열 출신이죠. 네. 사표를 내고 나가서 그러니까 그럴 만큼 깜짝 인사였는데 사퇴를 했다는 건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거고 대변인을 했던 어떤 분의 제가 전언을 들었을 때 네. 대변인의 말을 누가 정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을 보통 복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제가 이승원 앵커의 얼굴을 보고 대략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같은 캠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네. 굳이 이걸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얘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통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대변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입당한다는 얘기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된 거잖아요.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대변인이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위치 자체가 중요한 위치고
사실은 후보에 약간 흠결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혹은 후보의 실수가 있더라도 혹은 말을 바꿨더라도 온몸으로 막아주는 사람이 보통 대변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열흘 만에 사퇴했다. 이거는 뭐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못 정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게 터지기 전에도 이제 흔히 말하는 27일 입당해서 레이스를 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전엔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연남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장해찬 평론가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꼭 야권의 이제 경선 레이스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택시 타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훈 전 대변인이 장해찬 평론가는 일개 지지자일 뿐이다. 라고 그 워딩을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곧바로 다음 방송에서 뭐 제가 일개 지지자인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실제 일개 지지자일 수 있습니다만 네네, 실제 그럴 수 어쨌든 네.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은 마이너스의 정치나 뺄셈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네. 장해찬 평론가가 실제 일제 지지자일지라도 그런 의견도 받아들여서 우리 캠프 내에서 깊이 논의하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넘어가는 문제인데 이걸 정리해서 본인의 주도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져가려고 했을 때 김영경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복심이라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의지였다면 상관이 없었는데 의지였다는 것이 아닌 게 돼버렸죠. 정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정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의 마음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전달하지 못하는 이 상태가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더 터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요. 이동훈 전 대변인이 조금 안타깝게 됐어요. 사실은 조선일보 출신이라고 했지만 조선일보도 이직해서 갔습니다. 네, 그렇죠. 흔히 말하는 우리는 정통파라고 보기 좀 어려운. 네. 근데 이제 외부의 세력이 들어왔을 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신문 부국장을 영입했었는데 여러 본류의 세력보다는 자신이 데려왔을 때 나의 앞에 정확하게 줄 설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네. 자신이 정통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페이스를 밟아왔는데 지금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앞으로는 인선에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검찰이 직제와 직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네. 본인이 다 정리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 여러 지지자 중에 한 명이란 그 발언을 들었을 적에 한 10여 년 전에 당시 안철수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군요. 대표가 그 윤여준 전 장관을 향해서 여러 조언자 중에 한 명이다. 수많은 멘토 중에 한 명일 수많은 멘토 중에 한 뿐이다. 명이다. 그게 정확하게 데자뷰처럼 떠올랐어요. 오찬수 평론가도 떠올랐습니까 혹시 우리 셋 다?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많죠. 김종인 위원장이랑 그때 갈라서가지고 그렇죠. 지금까지 갈라선 상황인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도중에 순직한 김동식 대장 오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네. 김동식 소방령은 1994년부터 소방서에서 일한 아주 베테랑 소방관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27년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분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번에 그 화재가 났을 때 들어갔을 때가 그 전에 화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치료받고 복귀한 지 일주일 만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발견된 장소가 입구에서부터 50m밖에 안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거 이렇게 보고 사진을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50m. 예. 그러니까 5명이 들어가서 4명의 대원은 살아서 돌아오고 대장인 김동식 소방대장은 이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자지러지면서 혼자 가면 어떡하냐고 오열하신 그 장면이 사실은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이 아들과 딸이 둘이 있다 그래요. 네. 예.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트라우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소방관분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또 거기서 숨져 있을까봐 확인하러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재확산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이 화재가 너무 활발 타니까 소방대원들도 구조하러 하루 동안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걸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자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변에 이제 동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불 때문에 H빔이 완전히 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지켜봐야 되는 동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연결식이 끝났고요. 뭐 1계급 특진이 됐고 현충원에 안장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 화재 당시 그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 정도 지체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화재 현장은 1초 단위도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네. 8분간이나 지체됐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 아닌가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최종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소방당국이 조사한 바로는 스프링클러 작동이 한 8분 정도 지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남겼고요. 이제 오작동이 많아서 화재 경보가 한 번 울렸을 때는 다들 피난하지만은 두 번째부터는 이건 가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한 번 울렸을 때는 이거 무슨 일이 터졌나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짜겠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8분 정도 꺼놓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예 내부에서 이 부분에 전혀 점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또는 내부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넉 달 전에 여기 그 물류센터를 소방 점검을 했대요. 네. 근데 시정 사항이 100가지가 넘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100가지요. 예, 그리고 앞서서 이 이제 스프링클러 얘기는 화재 당일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조가 쿠팡에서 일하신 노조분들이 그 이제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이게 너무 자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오작동에 울리잖아요. 그럼 일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휴대전화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하니까 이 사실은 이 화재가 발생하고 10분 있다 신고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 2층이었으니까 네네. 조금만 빨리 발견을 하고 바로 신고가 됐었어도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일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어제 기사를 주말 내내 보고 굉장히 이제 울컥해가지고 사실 이제 쿠팡 저도 탈퇴를 하고 여러 가지 너무 이게 떠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돌아가신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뭐 쿠팡 탈퇴 불매 운동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주말에 하루만 17만 건이 공유가 됐다 그래요. 탈퇴하는 방법을 쓴 내용들까지. 네. 그런데 이게 이번 문제만이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쿠팡이 여러 노동자들이 사망했을 때도 창업주가 사과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에어컨이 아예 한국말을 없었다면서요. 못 하나요? 왜 사과를 안 해요? 왜 한국말을 못하겠습니까? 얼굴을 보면 한국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할 그런 수 있을 것 상황인데요. 같은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선풍기가 돌고 있었다면서 에어컨 작동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컨센트에서 불이 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쌓여서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안타까운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오히려 비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왜 화재 당일날 총수지휘를 내려놨을까. 뭐 미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발표 시점이 참 오묘하죠. 네. 그리고 발표할 사태 거라도 당일날. 미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 대표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퇴를 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사퇴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난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처럼 보여서 꼬리 자르기 전형이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분을 자아내고 있고 2016년부터 2020년 택배 물류업 업체별 산재 현황을 보면은 쿠팡과 쿠팡 풀필먼트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 2020년 산재 26건 신청해서 24건이 승인될 때 쿠팡은 758건입니다. 758건.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네요. 롯데택배가 4건일 때 로젠택배가 3건일 때 758건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창고나 물류 그리고 인재에 관련돼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류센터 화재 현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로.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은 빨리 그 끝내고 싶은데 이 안에 들어있던 물건만 1,6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다 주불을 다 껐다고 하더라도 작은 불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지금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EO는 그 김동식 소방대장의 빈소는 찾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쿠팡의 CEO는 또 딴 사람이니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화재가 나고 하루 지나고 나서 나온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국민들의 생각에는 진심으로 사과했다기보다는 네. 여론에 떠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문자를 많이 주시는데 9974번님 안타깝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3659번님도 부디 근심 걱정 없는 편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7568번님도
저희 집사람도 몇 년 전에 쿠팡 화도 집화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인명사고는 많이 나지 않았지만 트라우마에 아직도 꿈을 꾸곤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건데. 네. 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오늘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시간이죠. 함께해 주실 분 대검찰청 아시아태평양 불법자산 몰수위원이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얀센 백신을 맞고 14일이 지나서 이제 항체가 나온 듯해서 오늘은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왔는데. 얀센 맞으셨군요. 예.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추워요. 배고프고. 배가 너무 고파요. 진짜 배고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백신 부작용이 배고픕니다. 뭐 이렇게. 저는 얀센 맞고 하여튼간 제가 먹을 수 있는 최대한 양을 먹고 다음 날 3kg가 그냥 바로 빡. 전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배고파요. 계시군요. 춥고 배고파요. 한번 임상 실험을 나중에 알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네.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녀 백신 실패. 화이팅! 네, 화이팅. 알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굉장히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네네. 경찰 비판을 오늘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인데요. 네. 예. 먼저 이번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13일이었죠. 한 오전 6시 6시 정도에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숨진 것을 발견합니다. 네. 당시 A 씨는 방송이 조금 부적절할 수 있는데 나체 상태였고요. 상태가 외관적으로 보면 남성이 34kg가 나간다는 거는 진짜로 딱 보는 순간 네. 거의 완벽한 기아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라고 봐서 결국 제일 처음에는 중간검 치사로 이제 경찰에서는 봤는데 네. 워낙 그 살인의 미필적 고의의 정황이 확실해서 이제 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고 네. 오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복 살인죄로 네. 전국적으로 기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보복살인. 네네. 그럼 가중처벌 받는 거죠. 그게 예, 그렇죠. 인정된다면. 예. 오늘 수사 결과는 어디까지 밝혔습니까?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네. 사실 오늘 수사 결과에서는 전 뒤쪽이 더 궁금했어요. 방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도대체 이 사건에서 충분히 이 A 씨를 구할 수 있는 정황이 꽤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경찰이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띄엄띄엄 수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거는 지금 수사 그 자체도 아마 수사 중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이제 나왔는 것은 왜 지금까지 상황이 왔는지를 살피고 지금 우리가 들여다본 것 중에 한 사람이 더 드러납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안 씨와 김 씨 20대 만으로 치면 20대고 아마 우리 나이로 치면 21살이라서 네네. 언론에서 뭐 20세로도 나오고 21살도 나오는데요. 네. 안 씨와 김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보복 살인죄로 이제 검찰에 송치한다라는 공동으로. 것뿐만 아니라 네. 이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줬던 고교 동창이 한 명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군요. 예, 또 다른 사람이 네. 이제 있어서 이 사람도 이제 불구속으로 송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영리 목적으로 약취를 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방조범으로 가는데요. 하여튼간 이 사건은 조금 더 꼬박꼬박 여러 가지를 다 살펴야 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 씨와 김 씨에 대해서는 보복살인죄에 대한 기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검찰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뭐 보완 수사가 필요하면 해야 될 거지만 이 사건에 개입되었을 때 저는 상해죄 고소를 했는데 이게 전치 6주에 그 진단서가 붙었다 그러거든요. 전치 6주요. 예, 네. 그러면 단순 폭행이면 뭐 반의사 불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사실 더 이상 국가 공권력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왜 고소 취하를 했을까? 뭐 경찰의 입장에는 대지를 해서 폭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오지 않아서 고소를 그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경찰 의혹이 얘기는 나왔죠. 조금 뒤에 제가 예. 다시 질문 좀 드리고요. 하나하나 좀 쪼개서 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의 오늘 수사 결과는 뭐 갈취 내용도 있고요. 폭행도 있고 뭐 공동 강요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뭐 아까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복 네. 살인죄뿐만 아니라 네. 이제 영리를 가지고 데리고 왔는 부분이 있고 네. 뭘 하는가 하면 계약서를 강제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강요, 억지로 계약서를 쓰게 했다. 예, 쓰게 했다. 네. 뭐 고소 취소를 하겠다. 그다음에 네. 소액 결제 같은 걸 하게 해요. 그럼 소액 결제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을 재판매하는 네. 행위. 이거는 이제 공동 공갈. 이거는 폭력 행위 등에 관한 특별법,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폭처법에 따라서 공동 강요, 공동 협박, 그리고 같은 안 씨와 김 씨가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공동 폭행 이렇게 해서 죄명이 뭐 진짜 이렇게 손에 꼽을 수 있을 몇 만큼이나 개만 말씀하셔도 굉장히 예, 보복살인, 심각한데. 공동 강요, 공동 폭행, 공동 공갈, 그다음에 약취, 영리 약취 이 정도까지 되는 거죠. 이 세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관계가 어떤 거였어요? 이게 조금 결이 다른데 네. 안 씨와 김 씨는 중학교와 대학교 동창이라고 중학교, 이제 네네. 나오고 지금 이 안 씨와 김 씨 중에 김 씨라는 사람, 그 김 씨라는 사람과 피해자 고등학교 동창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뭐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안 씨와 김 씨가 이제 2020년 6월부터 같이 이제 서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네. 아마 이 사이에 이제 김 씨와 피해자가 작년 7월에 처음으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듯한 세 명이 예, 같이요. 모습이 보이고 네네. 이제 10월 17일 날 이 피해자 아버지가 신고를 해요. 가출 신고를 하는데 이 피해자가 11월 초 양재파출소에 임의동행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그냥 몰래 먹는 걸로 잡혔어요. 네. 잡히고 이제 네. 이때 실종 신고를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10월 17일 날. 그래서 11월 초에 양재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그 가족들에게 네네. 피해자를 이제 인계합니다. 그러니까 신간 조회를 한 다음에. 예. 네네. 근데 그 당시 이제 갈비뼈가 골절되고 여러 가지 어떤 골절 형태가 보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육주 진단을 받고 이 김 씨와 안 씨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상해죄로. 작년 11월 그때쯤이에요. 네. 그래서 고소를 했으면 경찰 수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상해 고소잖아요. 네네. 상해 고소가 있었으면 상해 고소는 분명히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네. 이제 상해 고소를 받고 난 다음에 원래 이게 조금 복잡한데 신고는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달성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네. 근데 이 가해자들은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영등포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여기서는 수사를 못하니까 이게 피의자 친화적 수사라 그래서 그 피의자 있는 주소지로 옮겨줘요. 네. 영등포 경찰서는 이제 옮겼죠. 네.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제 피의자들을 부르는데 이 피의자들이 뭐 이제 일단 출석도 안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즈음에 이 안 씨와 김 씨가 피해자를 사실은 납치합니다. 납치를 해서 서울로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제 전화가 오면 우리가 말을 맞추자 안 씨와 김 씨가 이야기하면서 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 취소를 하게끔 하고 경찰들이 전화하니까 나 고소 취소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석연치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폭행 일시와 장소가 특정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반의사 불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 그러니까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더 이상 이 사건 검찰을 넘기지 않고 넘기지 네. 않고 더 이상 수사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저 불송치 결정이 일어나는가 하면 올해 5월 27일 날 일어나요. 얼마 안 되는데. 예, 안 되는데 네네. 이 사이에 4월 17일 날 아니 4월 30일 날 네. 제가 이제 날짜가 워낙 복잡해 4월 네네. 30일 날 A 씨 가족이 2차 신고를 해요. 두 번째 가출 신고가 가출 신고를 하는데 네.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고소를 했던 친구들과 같이 서울에 상경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에 전화한다. 그리고 휴대폰이 뭐 3개 이상 개통됐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실종 신고를 하면 분명히 범죄의 시그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죄 시그널이 있으면 우리가 킥스라고 해서 그 형사 정책, 형사 사건의 어떤 공통된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직접 같이 못 올라온다 할지라도 전화나 사건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영등포 경찰서에 한 번 정도 달성 경찰서에 전화를 하든 달성 경찰서에서 영등포 경찰서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했으면 네. 이러한 시그널을 잡고
충분히 이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살아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이때면 좀 안 씨와 김 씨를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사실 같은 공간에 같이 있지 않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여러 번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20대 그 아이들도 아니고 20대 성인이 2번이나 이제 가출했고 또 서울로 함께 올라갔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협박당하고 있다 혹은 감금됐을 수도 있다 이걸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 신고를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그냥 그 피해자의 그 허위 진술만 믿고 그냥 이거 고소 취소한다. 이거 끝 사건 종결 이러면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찰이 도대체 역할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네. 경찰 입장에서야 뭐 핑계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아동이 실종됐을 때는 강제로 이렇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네, 부분도 네. 있는데 이 성인이라서 그런 오히려 부분이 성인이라서.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죄 시그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범죄 시간이 있으면 정말 적법 절차에 따른 영장을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은 영장 없이 그 아동이 실종된 상황을 우리가 휴대폰을 추적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 놓았지만 네. 성인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상해에 대한 고소도 있었고 네, 네. 지금 뭐 대부 업체에 대해서 뭐 사채를 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휴대폰도 지금 세 개나 개통이 되었다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그 고소를 했던 그 안 씨와 김 씨와 같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했다면 그렇죠. 적어도 네. 범죄 시그널은 이건 뭐 지금 청취자들께서 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범죄 시그널이 없다고 볼 수 있나? 여지가 없죠. 예, 아니, 충분히. 그냥 돈 한 번 뭐 사기 뭐 이렇게 딱 단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건 여러 개가 지금 겹쳐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언제나 뭐 아쉬운 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면 그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우리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반대로 20대 남성이고 그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까지 같이 이제 올라오고 2번이나 이제 가출 신고를 낼 만큼 왜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야만 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이 사건의 성격을. 제가 네. 뭐 사실 뭐 프로파일러라서 직접 이렇게 사람 그분들을 직접 안 씨나 김 씨를 본다든가 아니면 피해자 가족분들과 좀 이야기를 했으면 네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추상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혹시 매 맞는 여성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사실 장기간에 걸친 감금 등으로 심리적 강압 상태가 이루어지면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네. 분명히 양재경찰서에서 대구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안 씨와 김 씨가 자기를 데리고 다시 서울로 가잖아요. 네네. 경찰의 보호도 없었고 네. 내 가족의 보호도 없었고 그럼 서울로 가는 순간 이 사람은 진짜 거의 패닉 상태에 그 완전한 고립감.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고 사실 지금 경찰 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언론 취재의 내용을 좀 종합하면 이 피해자가 바깥에 나올 때 안 씨와 김 씨 중에 한 사람이 언제나 따라왔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가 무엇을 항상 하는 것을 감시를. 분명히 감시를 했고 지금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한 행동을 보면 일용도 농직으로 갔을 때 있는 그 돈조차도 이 안 씨와 김 씨한테 뺏겼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심리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얼마나 안 씨와 김 씨 이거는 제가 뭐 안 씨와 김 씨를 악마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씨와 김 씨가 했는 행동은 분명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말 악마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워딩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문자가 왔어요. 34kg 남자 34kg 이건 뭐 거의 기아 수준인데 이게 남성이 20대 남성이 34kg라는 건 그러니까 계속 거의 굶겼다고 봐야 되나요? 기아 상태처럼. 거식증 걸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딱 먹고 바로 토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매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양분이 거의 없는 상태. 그러니까 34kg도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네. 그냥 수분이 완전히 이렇게 빠진 34kg와 네. 그냥 갑자기 다이어트 확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니, 다르군요. 경찰이 분명히 봤을 때 이게 중간검치사에서 구속영장을 할 때 쉬운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처음에는 범죄 소명이 안 된다 그러면 구속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그때부터 경찰이 살인죄로 만약 공소제기했다, 구속영장을 했다는 거는 정말 살인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차고도 넘쳤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너무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서 네, 연구위원님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돈과 함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염승환의 천기누설. 대포동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곡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관련주 투자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 곡물 가격이 뭐 많이 올랐다. 근데 최근엔 좀 많이 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미국이 이제 긴축한다라는 이제 그런 좀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네. 오히려 좀 원자재 가격 중심으로 해서 급락하고 있어서 일단은 오르는 쪽으로 뭐 생각하셔서 투자하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네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니까 저도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은 하는데 사실 올해 상반기 내내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네. 곡물가뿐만 아니라 뭐 목재 가격, 뭐 유가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해 상반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상승세가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곡물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은 한 두 달 정도는 좀 기간 조정 양상으로 저는 좀 간다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뭐 하반기에 또 한 번의 상승을 기대하신다면 이렇게 좀 빠졌을 때가 매수 기회라고 저도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어떤 이제 곡물가에 베팅을 하신다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음식료주를 사셔도 되고 네. 아니면 그 곡물 가격에 베팅하는 그 ETF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투자하셨는데 뭐 음식료주를 좀 사신다면 뭐 CJ 제일제당처럼 뭐 1등 기업, 그러니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도업체도 괜찮고 ETF 중에는 그 DBA라는 이제 코드명을 갖고 있는 그 ETF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그 농산물 가격을 추종하는 건데 옥수수, 콩, 설탕, 밀 같은 그 10개 농산물에 직접 투자를 하는 ETF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뭐 탄력성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곡물가도 곡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네. 이게 곡물 가격이 그러니까 급변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실제는 일반적으로는 어떤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곡물가가 어떤가요? 곡물가가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올해 들어가고 작년 말부터거든요. 네. 작년 말부터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6월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도 있지만 뭐 브라질 같은 데서 가뭄이 너무나 극심해가지고 그 기후 작황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랐는데 근데 우리가 직접 사실 농산물 뭐 옥수수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저렇게 10개 그 대표적인 농산물 가격을 모아놓은 그 ETF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ETF 가격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 DBA라는 ETF에 한번 투자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이번 주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떤가요? 일단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연준의 이제 그 블라드 총재가 네네. 굉장히 좀 이제 그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이제 긴장을 해버렸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고 달러가 강해졌고 이제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바로 좀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약세로 이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가지고 코스피 쪽에서 좀 매도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는 개인 투자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2조 원 가까이를 샀는데 네네. 외국인이 8,900억, 기관 투자자가 한 1조 1,0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 네. 영향으로 국내 증시는 좀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한국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 게요. 그 옆나라 일본은 오늘 이제 미국 증시의 충격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3%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 네. 증시가.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는 좀 양호했지만 그래도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하락을 했고요. 특징적으로는 오늘 그 코스피 쪽에서는 그 한국전력이 많이 빠졌는데 네. 2분기 그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또 안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 인상 불발로 6% 이상 주가가 폭락세를 좀 보였고 네. 그 외에 뭐 통신업종이라든가 반도체 같은 이제 대표적인 업종들도 좀 빠졌는데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요새 또 나왔던 그 주말에 또 이렇게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네네. 인도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진단 키트주들은 굉장히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젠이나 네네. 휴마시스 같은 기업들은 또 급등하면서 바이오 쪽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은 좀 안 좋았지만 헬스케어는 또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이번 주는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약간 꺾인 상태다 보니까 네. 한국 증시도 좀 조정 압력을 좀 당분간은 받을 것 같은데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생각보다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이 좀 당분간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하반기 증시가 이제 성장주가 상승세를 이끌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 네. 그 부장님 보시기에 성장주 종목은 어떤 분야들을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그 성장주가 지금 5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1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고점 치고 네. 대부분의 성장주가 5개월 동안 못 갔는데 그 과정에서 뭐 경기 민감주들이 강했고 5월 달에는 그 이제 여행, 항공, 화장품 같이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올랐는데 6월 들어와서는 좀 성장주가 강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성장주의 대표주인 네이버, 카카오가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터넷 관련주들이 이제 먼저 치고 왔는데 그 뒤를 이어서 성장주들이 좀 저는 그 한 7월까지는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네네.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성장주한테 되게 유리한데 반도체도 있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하반기 실적 전망도 좋기 때문에 네. 제조업체 중에서는 이제 성장주 내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를 좀 주목을 해보시고 그다음 인터넷이 가면 보통 게임주가 같이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장주 내에서 아직 게임주는 좀 부진하긴 한데 일단 게임 업종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누리호가 발사를 합니다. 그 인공위성 이제 발사체라고 하는데 네. 그 발사를 좀 앞두고 있는데 우주항공주들이 최근에 이제 좀 올랐다가 좀 또 조정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기업들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사실 그 상반기 제일 부진했던 섹터가 어디냐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네. 정말 안 좋았는데 물론 이제 바이오는 투자하기가 쉽진 않지만 네네 그렇죠.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좀 어렵긴 하더라도 바이오 중에서 이렇게 뭐 이 의료기기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뭐 CMO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확실히 실적이 나와지니까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성장주 내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 쿠팡 물류 창고 화재로 가입자들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그 뉴스를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 쿠팡 그 주가에 영향이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일단 이제 쿠팡 오늘 또 미국 증시에서 한번 그 열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주가에는 조금 영향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뭐 또 김범석 회장의 또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네. 사임하는 시기가 발표 시기가 또 그러니까 그렇죠. 쿠팡 입장에서는 발표문을 보니까 그 전에 이미 결정됐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발표한 시기 발표했더라고요. 또 화재 사고 이후라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좀 당분간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네. 이게 뭐 실적에 영향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실적에 큰 영향 안 준다 하더라도 지금 갑자기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런 좀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쿠팡 측에서 좀 확실하게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이건 명확하게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심리적으로 알겠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에 조금 부정적인 인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비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오전 성킴 미국 대북 특별 대표가 한미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과연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 여러 가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라고 보도에 계속 나오는데 네. 이 전원회의가 어떤 성격,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회의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뭐 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전위당으로서 거의 모든 정책을 선도하는 네. 가장 중요한 그 기구입니다. 이 당에서 결정하는 그 결정 체계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는 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5년마다 개최하게끔 이제 규정돼 있고요. 그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서의 중요 정책들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기조들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정치국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현안 문제들을 바로바로 다루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당 전원회의가 당 대회를 사실상 대신해서 일상적인 중요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회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노동당 전원회의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제 열렸고요. 여기서 나오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이 하나하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는 부분은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가 돼 있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 가능합니다. 네. 우선 이 대회 관련된 요번 결정서, 소위 이제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 내용들만 보면은 지금까지 집권 이후에 가장 외교적 격식을 갖추고 정제된 방식으로 발언이 나왔다라는 거 일단 주목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총비서 김정은의 그 발언 중에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미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미 관계를 견제할지 자신들의 전략 전술적 대응 활동 방향을 명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말은 곧 말해서 대미 정책을 수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이 완성됐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화답을 하듯이 우리도 대미 정책을 완성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대미 정책의 내용은 곧 대화와 대결 모두 다 준비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 속에서 담겨져 있는 중요한 변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바로 거죠? 뭐냐면 네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북한이 줄곧 모든 대미 발언에 1차적으로 가장 넣었던 용어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것이 항상 모든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거론을 했는데 네. 이번에 그런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가 아예 없었습니다. 예, 다만 자신의 어떤 국가 존엄, 자주적인 발전, 평화적 환경, 국가 안전을 담보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는 대결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애둘러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당 부분 유화적으로 문턱을 좀 낮출 용의를 네. 비췄다. 그런 측면에서 대화와 대결 다 얘기했지만 사실상 대화 쪽에 좀 방점을 찍는 게 아니냐. 네. 우리의 해석이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대화 쪽에 물론 이제 대결 항상 언급하는 그 수사긴 하지만 대화 이번에는 좀 방점이 찍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된다. 이 네네. 얘기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 어쨌든 북한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는 지난 4월 말에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끝났다는 발언과 바이든 그리고 문 대통령 간의 그 정상회담 그 내용들을 다 보고 평가를 하니까 이런 반응을 내놓은 거겠죠? 예, 내놓은 것인데 네. 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북한이 대외적 발언을 할 때는 대부분 대미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상당히 제한적 시야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발언은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장에 있는 전체 단락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냐면 네. 중요한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대외 정책적 입장과 원칙을 이제 앞으로 표명할 것이며 네. 자신의 전략적 지위에 맞게 그런 상황들을 유리한 외적 환경을 만드는 데 활용하겠다.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의미는 뭐냐면 국제 및 지역 문제들까지 시야를 넓혀서 이제 자신의 대미 전략에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네. 아시다시피 중요한 국제 지역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소위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전략 경쟁이 큰 그림에서의 어떤 정세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고 한반도 문제에도 이거를 연동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굳이 이런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가지고 있어도 되는 이런 내용들을 굳이 공개를 했어요. 네네. 그러네요. 그거는 네.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입니다. 즉 말해서 대화는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의 뜻에 맞지 않는 대화 구도로 간다면은 우리는 결국은 북중 간의 밀착, 전략적 제휴, 네. 또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제휴 쪽으로 우리 지렛대를 갖고 갈 수도 있다라는 소위 말해서 미국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이 문장들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네. 또 실제 지금 북중 간에는 올해 이제 북중 우호조약 체결을 기념을 앞두고 네. 지금
노동신문과 인민일보를 통해서 양국의 그 대사들이 우호적인 어떤 서로의 그 기고문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북중 간에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적대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북중 간에 그 협력을 통해서 거기에 대응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북한 대사의 어떤 기고문에서 이제 나올 정도로 상당히 밀착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지금 높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는 것은 주변에 형성돼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세들을 자신의 한반도 문제와 연동시켜서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소위 지렛대로 만들고 그것을 활용해서 미국과 대항하겠다. 네. 이 의도도 이제 상당 부분 비쳤다고 봐야겠죠. 네. 그 성킴 대표가 이제 방한에서 오늘 여러 차례 이제 회의를 했는데 북한이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 그러니까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네.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서 먼저 북한 측에 접촉을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네. 어떤 물밑에서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물론 접촉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네. 지금 약간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전원회의 직후에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에 성김 대표가 방한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성김 대표가 어떤 전원회의에 대한 어떤 반응을 내놓고 그 반응이 꼭 북한으로 공이 넘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그 구도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북한이 내놓은 메시지는 총비서가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네네. 총비서가 내놓은 메시지에 일개 뭐 차관 복급되는 이제 미국 대표가 네네. 거기에 어떤 뭐 우리는 준비됐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긍정적 반응을 내놔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건 북한에 생각하는 일종의 협상 구도나 대화 구도에서는 맞지 않는 이제 급의 설정이거든요. 급이 맞지 않는다 쉽게 표현하면. 네.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성김 대표가 이번 방한 동안에 우리 관계부처 사람들과 한미일의 협의 내용들 그리고 또 내일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또 이후에 이제 싱크탱크 관계자들하고도 이제 이 의견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백악관 내에서 사실 이제 그런 답을 해줄 수 있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전보좌관이라든가 네. 토니 블링컨 장관 정도에서 이 총비서가 발신한 전원회의 어떤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반응해주는 화답해주는 방식을 북한은 좀 기대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것을 통해서 명분을 갖고 접촉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지금 성김 대표가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희망한다는 정도의 사실상 구체적 내용은 거의 없는 이런 내용을 북한이 바로 반응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순서를 어느 정도 북한이 좀 기대하고 있다라면은 그런 순서에 준하는 화답이 좀 이루어지고 그 화답 내용에는 어떻든 북한이 상당 부분 전원회의에서 기존에 완강했던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상당히 포괄적인 지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요구에 맞게 북한의 체제의 존엄과 뭐 발전, 평화나 안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화답 정도는 나와줘야지 북한이 그 명분을 갖고 아마 대화에 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러려면은 시간이 6월 정도 내에는 미국의 화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박사님 그런데 네네 박사님 그런데요. 네. 그 이제 국무장관도 중요하고 뭐 특별 대표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네. 상당히 이제 그 무게가 있는 발언권이 있는 사람인데 현지 시간 20일 그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화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서 평양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방송에서 한 줄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미 간 혹은 한미일 간의 협의를 끝내고 성킴 대사가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이 상황을 또 설명한 다음에 설리번 보좌관으로부터 조금 더 진전된 대화가 나오기를 북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성킴 대표의 발언이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전보좌관의 발언은 지금 전원회의에서 나온 북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에 후에 나온 어떤 반응보다는 아직은 초기적인 반응에 불과합니다. ABC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제이크 설리번이 얘기한 거는 기자 질의 문답에서 그냥 흥미롭게 그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늘 내일 성킴의 여러 방한 일정 중에
이 전원회의에서 나온 메시지에 대한 상당한 심도 있는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네. 그것을 충분히 백악관 내에서 좀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하는 방식을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성킴 대사가 여러 가지 유의미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남북 간 대화와 협력, 관여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앞으로 남북 간에 조금 더 원활한 대화, 협력을 해도 좋다. 뭐 우리가 굳이 방해하지 않을게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일단 지금 우리 정부는 이미 상당한 많은 아이템,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네. 상당히 많은 제안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네네. 백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뭐 식량 지원 문제도 관련돼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미 합의됐던 철도 연결이라든가 통신 부분, 다양한 금강산 관광 부분들 여러 가지 제안을 이미 상당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아이템이 부족하거나 지금 아이템을 얘기 안 한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하지 않은 아이템이 있어서 뭐 그것을 더 내놔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북한의 그 북미와 남북을 어떻게 북한이 연동을 시켜서 접근할지, 소위 말해서 미국과의 미국과의 협상 구도가 완전하게 만들기 전이라도 네네. 남북 간의 일종의 실질적인 어떤 협력이나 교류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그 수용성이 사실상 더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가 일종의 북미보다는 좀 더 앞서서 뭔가 더 많은 협력을 할 사안들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까지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미 제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뭐 이런 여러 아이템들을 어떻게 이제 수용하느냐, 그러니까 소위 북미 관계보다 좀 더 이 남북 관계를 우선해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여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 뭐 저를 비롯한 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미국과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떤 절박한 상황인데 이 한국과 일정하게 웃으면서 뭔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네네. 이 북미 간에 뭔가 한국을 활용해서 긴장도를 부여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어떤 수단적 의미들이 있는데 네네네. 이 한국의 그 효용성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좀 약간 상실되는 거죠. 지렛대처럼 항상. 북미 관계 어떤 수단적 의미가 있는데 그걸 상당히 좀 상실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든 한국과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약간의 긴장성을 부여하는 과정에 긴장성을 부여하면서 네. 북미 접촉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안면을 확실하게 트고 뭔가 얘기를 조금 실질적으로 오간 뒤에서야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군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월요일을 알리는 우리 조혜진 의원님. 예. 요즘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떨어진 거 말고는. 네. 네. 그렇죠. 가장 슬픈 소식이죠. 최근에 제가 들은. 네. 의원님께서 이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셨으면 조금 더 그 내막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긴장감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아유, 뭐 신경전 밖에서도 내지. 다 압니다. 다 압니까? 네, 알겠습니다. 3주 연속 상승세예요. 국민의힘이. 이게 뭐 이준석 효과입니까? 당대표 효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효과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을 만든 그 바람, 그 민심이 볼 때 이 아주 이렇게 씨알이 안 먹힐 것 같던 이 보수 정당도 우리가 작업하니까 변하더라. 우리가 먹힌다. 네네. 우리가 이 보수 정당 가지고도 뭔가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이 성취감 그리고 그 바람 민심이 만들어낸 30대 원외 당대표가 어쨌든 간에 새롭게 뭔가를 계속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 이런 것들이 흐뭇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효과, 바람 얼마나 지속될까요? 대선 때까지 갈 겁니다. 대선 때까지요? 일단 이 바람이 사실 지방선거 때 이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션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옮겨갔잖아요.
거기서 김웅 후보를 확 밀어봤다가 네. 최종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띄워서 만들어냈잖아요. 이제는 국민의힘과 범야권 후보 경선 무대로 옮겨갈 겁니다. 거기서 또 뭔가 또 작업이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새로운 바람. 뭔가 네. 이 작용을 할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후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과정이 나름 또 약간 드라마틱할 거고. 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를 이룰 때까지 계속 작용을 할 겁니다. 그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부터 이번에 당대표 선거부터 해서 쭉 그 바람은 쭉 이어지고 있고 예. 대선까지 갈 것이다. 바람은 계속된다. 99% 예. 확신하신다. 예. 예. 네, 적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예. 이 바람의 목표가 뭐 서울시장 선거나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목표가 아니고 정권 교체 목표에서 그러면- 이 과정을 하나씩 밟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3월 9일까지 간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야권 네. 전체 협력이 필요하고 예. 누군가는 들어오셔야 되고 예. 아니,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셔야 됩니까? 다 지금 들어오셔야죠. 한 명 한 명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예. 먼저 일단 국민의 당과 먼저 합당 문제 잠깐 예. 여쭤볼게요. 당명 문제 가지고 예. 굉장히 예민한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어요. 예. 원칙 있는 합당은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고 새 당명이 그것을 구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이 당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틀린 말씀은 아닌데 네. 그 말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아. 당명에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당이 뭐 이 당명을 갖다가 뭐 몇십 년을 써왔으면은 몇십 년 만에 한번 바꾸는 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몇 년 또는 몇 달 만에 또 다시 당명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자체가 청산해야 될 구태입니다. 네. 네. 내용을 바꾸면 돼요. 네. 내용을 제대로 안 바꾸고 자꾸 포장만 바꾸고 간판만 바꾸고 하는 거 국민들도 신물납니다. 이제 그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정 안 되면 뭐 가위바위보로 해서라도 국민의힘, 국민의당 중에 하나를 선택을 둘 중에 하든지 차라리 하나로 하자. 네. 또 둘 다 간판도 내리고 또 새로 당 멋있다고 이 당 간판 다른지 얼마 됐다고 또 다 폐기 처분하고 네. 고물상 보내고 다시 또 멋있는 당 이 이름 좀 지지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합당은 늦어지고 국민들은 짜증나고 또 서로 간에 상처가 깊어지니까 빨리 매듭지었으면 좋겠어요. 당명을 그렇게 자주 바꾸는 것도 이제는 이제 구태의연한 구태입니다. 것이다. 네, 네. 구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 하나, 둘, 맞아요. 셋, 여러 번 한 바뀌었어요. 6개 바뀌었어요. 네. 어떤 때는 지금 잠깐 저도 순간적으로 기억이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막 이름이 헷갈려요. 네.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당명이 양쪽 다 많이 바뀐 건 사실이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국민의 네. 힘에서 많이 4년 바뀌어가지고. 만에 네 개인가로 바뀌었죠. 새누리, 자유한국, 미래통합, 국민의힘. 이번에 바꾸면 5번째. 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당이 잠깐 보류했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보류했던 지역위원장을 지난주에 이제 임명을 했어요. 이거 네.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제 합당 과정에서 뭔가 자리 싸움 아니냐, 뭐 극단적으로는 알박기다 이렇게까지 비판하시는 분도 당내에서 있었는데 네. 국민의당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 문제 안 삼았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이 원래 위원장이 있었고 원래는 당 조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총선 때 우리 당과 부담 없이 선거 공조하기 위해서 후보를 안 내면서 네네네 맞아요. 네네.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거 아닌가 네네. 싶어요. 당연히 지역위원장이 있어야죠. 우리가 합당하려고 해도 지역위원장이 많이 들어오셔서 합당이 돼야 이게 덩치가 커지는 의미가 있지. 네. 달랑 당대표하고 사무처 직원 몇씩 합당하면 그 합당이라고 볼 수 시너지가 있습니까? 없다. 네. 다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중복되는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제잖아요, 객관적인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경쟁해서 경쟁력 있는 분을 한 분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국민의당 그렇군요. 지역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는 뭐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당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야지만 시너지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이슈는 네. 윤석열 엑스파일. 네. 혹시 보셨습니까? 본 적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볼 필요가 뻔해요. 없어요? 뻔하다. 네. 내용이 뭐 있을지. 우리가 아는 범위는 못 벗어날 겁니다. 이제 중진 의원의 감으로 뻔하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었으면은 네. 그거 가지고 윤석열 총장 이미 날렸을 거예요. 총장 자리에서. 예전에.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는 지금 그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잘 안 보여주잖아요. 정말 폭발력 있는 것 같으면 보여줄 텐데 안 보여주고 타이밍을 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고 나서 나중에 국민들 실망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아 이런 거였어? 이거 가지고 그렇게 연기 피웠어? 변죽 올렸어? 네. 국민을 놀리는 거야?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흥미로운 지점은 예.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흥미롭다는 뜻입니다. 예. 민주당에서야 당연히 반대편이니까 예. 이거 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없는 예. 것도 뭐 부풀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 예. 타이밍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 논란이 재가열된 거는 아시겠지만 보수 평론가 예. 예전에 이제 김무성 의원 보좌관 하셨다는 예. 그 정치 평론가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커진 거잖아요. 다시 예. 이제 재부각된 건데 그 예. 지점이 흥미로운 거 아닌가요? 자기도 누군가에서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네네. 그런데 그것도 봤다고 이야기했고 네. 봤더니 윤석열 안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내용은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용은 아직. 네. 공개해야죠. 정말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들었더라도 공개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서 받았으면은 그거 가지고 꿍꿍 꿀단지처럼 안고 있을 게 아니죠. 그거 자꾸 연기 피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옛날에는 이런 게 통했는데 요즘 이런 거 보면 국민들 금방 알아요. 그래가지고 짜증냅니다. 네. 진짜 자기가 윤석열은 안 되겠네라고 평가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빨리 국민에게 그거 알려야 돼요. 안 알리면 국민도 화냅니다. 안 알리고 계속 이게 막 변죽 먹게 설설 흘리면서 네. 뉴스에나 나가고 이러면은 국민들 앞으로 그 본인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갈 거예요. 그럼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정치적 의도는 저는 의심하지 않는데 본인이 뉴스의 중심에 있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같은 진영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우리 저기 보수 우리 저기 쪽이니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네 폭탄 터뜨렸다고. 아군에서 터진 수류탄이라고 그러던데 네네네. 아군은 이렇게 행동 안 하죠. 예. 이것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내용도 모르는데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군이 아니죠. 적군이죠. 알겠습니다. 내용은 열어봐도 별거 없을 것이고 어쨌든 이거 자체는 네 예. 우리가 알고 뭔가 있는 범위 이렇게 안에 뻔한 내용일 것 같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면 빨리 공개해야 돼요. 제 말이 알겠습니다. 틀렸다면. 네. 내일이라도 공개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공개해야 된다. 계속 끌면 안 됩니다. 의심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변인이 사퇴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 예. 어떻게 보였습니까? 좀 아쉬워요. 어떤 지점에서? 대변인 임명한 것부터 저는 아쉽습니다. 아 임명부터. 본인이 아직 그 공식적으로 정치 선언 안 했잖아요. 네네. 또 출마 선언도 안 했잖아요. 네네. 아직은 사적으로 보면 그냥 사인입니다. 그렇죠. 전직 총장 혹은 예. 사인. 네. 대변인이란 거는 공인이나 공공기관에 두는 직책이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은 아직 국민 앞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대변인을 두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은 거예요. 아, 이건 옆에 누군가 좀 정말 이 깊이 있는 조언을, 정치 조언을 해줄 분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할 텐데라는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열흘 만에 그만두게 되니까 더 본인에게 뭐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겠지만은 조그만 생책이 났다고 보여져요. 조그만 생책입니까? 이- 큰 생책으로 이거-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거 자체는 이제 검증의 시작이니까 네. 조그만 생책인데 이후에 인사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은 그거는 이제 생책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 그게 계속 치유가 안 되고 계속 반복되면은 치명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직은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있을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시행착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좀 디테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에요. 이 질문은 너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최재형 감사원장 예. 이달 중 사퇴할 수 있다면 어디서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사퇴를 만약에 한다면 예. 그래도 감사원장이 예. 바로 이제 예를 들어 대권 선언을 하고 이렇게 간다면 예.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건가요? 국민들 상식에서는 약간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도 결국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거고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후보로 나오는 것도 결국은 그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시기에는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지금 그 시국이 정권 교체 필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따지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정권도 경험하지 못한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다고 네. 우리가 또 뭐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네. 문 대통령이 그런 말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예. 짧게요. 예.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지금 오신 건가요, 오늘요? 예, 아침에 했습니다. 아, 오늘 왜 가신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중에 그 경험하지 못한 나라 중에 한 부분이에요. 네. 네, 저는 이분이 네.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최소한의 명예라도 남기고 싶다면 네. 빨리 그만두셔야 되고 이미 대법원장의 권위 땅에 떨어졌어요. 다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그걸 대법원장 잘한 게 뭐라고 네. 꿀단지처럼 껴안고 있어가지고는 그만두고 난 뒤에 나중에 두고 아마 자자손손 불명예 치욕적인 이름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빨리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때문에 앞에 나가서 빨리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피켓팅하고 왔어요. 근데 의원님 논리로 보면 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들 많고 경험하지 예. 못한 게 많다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대법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다른 분야도 있는데 굳이 대법원을 그 타겟으로 한 이유는 뭔가요? 의원님 개인 다른 입장에서 분야도 많지만 대법원이 더 심했어요. 가장 심각하다. 예, 법이 무너지고 법원의 양심 또 최소한의 도덕성 완전히 뭉개진 거 그게 다른 분야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짧았지만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